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과 진도 팽목항, 서울 광화문 등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노란 리본과 나비를 달고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 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에 우리 시각 오늘 새벽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96m 높이의 첨탑과 목재 지붕을 태우고 1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장미창으로 불리는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일부도 훼손됐지만 서쪽의 종탑 2개는 불길을 피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소식에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황청은 충격과 슬픔을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도 안타까움과 위로를 보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성당을 재건할 것이라며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검사장 승진을 위해서 청와대 인사와 잘 아는 병원장을 김 전 차관과 연결해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2013년 청와대가 수사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경찰청 정보 담당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매각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25일까지 우선 급한 자금을 지원하고 자회사와 묶어 통째로 파는 방식입니다.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세월호 유족을 비난하는 막말을 해 논란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사과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뉴스룸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된 정치권의 막말과 사과, 말뿐인 징계 논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캠핑용 차량 수십 대가 자리 잡은 이곳은 충북 청주의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대부분 장기 주차된 이른바 알박기 차량입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사유지처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그리고 그로부터 연관되어 떠올리게 되는 많은 단어들, 가족, 바다, 편지, 리본, 진실, 꽃 등등 많은 단어들이 지난 5년을 관통해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왜 이토록 아파하는가? 아마도 첫째는 희생자의 대부분이 아직 피지도 못한 꽃들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꽃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바로 국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비합리적이게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일부 진영의 싸움 걸기로 변질됐고, 늘 그렇듯 그것은 막말과 조롱으로 점철되는 지극히 비이성적 구조, 그 속에 아직도 녹슨 세월호는 놓여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2명의 기자들과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가 무트러 올라온 뒤에 미수습자 가족과 7개월 넘게 함께 있었던 이상엽 기자, 그리고 참사 직후에 팽목항과 사고 해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구조 상황을 전했던 서복현 기자입니다. 우선 팽목항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뒤로 빨간 등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팽목항 방파제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이곳 팽목항은 참사 당시 수습 본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서 있는 이곳 방파제는 처음엔 실종자 가족,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가족, 또 마지막엔 미수습자 가족들이 애타게 사고 해역을 바라보던 곳입니다. 예, 방파제에서 참사 지점까지는 배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이 직접 거기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뱃길로 30km 떨어진 곳에 참사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실 텐데요. 바로 참사 지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인양이 끝난 뒤에 저렇게 노란색 부표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표엔 세월호 3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안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20여 명은 직접 참사 지점을 찾아 헌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서 기자 옆으로는 노란 리본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5주기를 맞아서 추모객들의 발길도 많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모객들은 이곳 방파제를 찾아 직접 노란색 리본을 달기도 했습니다. 노란 리본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글귀는 잊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기록관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오늘 팽목항에서는 여러 가지 추모 행사도 있었죠.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전엔 팽목항 바람길 걷기라는 이름으로 이곳 방파제에서 12km 정도 걷는 추모 행사가 있었고요. 오후엔 진도 초중고교 학생들이 마련한 추모 행사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팽목항 일대를 진도항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팽목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진도항으로 바꾸는 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방파제 옆에서는 매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제가 왔을 때와 달리 상당 부분 매립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도항 사업 때문인데요. 세월호 기억관과 가족들의 공간도 이 개발 부지에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이곳 팽목항에는 안산 단원고 희생자인 고우재 군의 아버지가 아직도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도항이 건설이 되더라도 이전 팽목항 부지에 세월호 기록관을 설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 저만의 아이들과의 약속이죠. 이곳에 너희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곳, 조그만 공간을 얘기했던 거고, 선창에서 아이들 마지막으로 본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잠수부들, 그리고 각 지역의 봉사자들, 그분들이 지나온 흔적 있잖아요. 네, 하지만 진도군은 팽목항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서망항에 조성될 국립해양안전관에 해당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팽목항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세월호 선체가 놓여 있는 목포신항의 이상엽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는 세월호를 인양한 직후부터 7달 넘게 목포에 머물면서 미수습자 수색 과정 등을 하나하나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상엽 기자,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던 날 이상엽 기자도 같이 이제 떠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간은 아무튼 뭐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세월호는 뒤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녹은 더 많이 쓴 것 같고요. 네, 앞서 일주일 전쯤 주말에 제가 미리 왔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궁금했던 게 지금의 세월호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2년 전보다 조금 더 녹슨 모습입니다. 예, 아직 진상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체가 훼손되거나 뭐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해양수산부와 이기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선박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선체에 균열이 생기는지 해수부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 이 당장 변형이나 훼손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항만 특성상 강한 바람에 비와 눈까지 날씨 영향을 그대로 받는 상태로 이렇게 더 오래 있다면 선체가 조금씩 변형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선체를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정해진 게 있는지요? 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앞서 선체조사위원회는 선체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교육과 추모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보존 장소로 안산과 인천, 목포, 진도, 제주 등 5곳의 후보 지역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보존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보존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조위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 참사 당시 CCTV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를 누군가 조작했을 수 있다는 얘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발생 3분 전까지만 영상이 기록됐고 가장 중요한 참사 순간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참사 원인 조사가 우선이고 선체 보존에 대해서는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 진상규명이 이제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미수습자 가족 얘기도 짧게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9명 중에 4명의 유해 일부를 찾았고 5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실 것 같군요. 네, 제가 미수습자 가족 몇 분과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의 교복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한 아버지는 오늘 가족과 함께 다른 지방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에 있기도 뭔가 힘들고 목포 신항과 팽목항은 당분간 방문할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딸 유해 일부만 찾은 한 어머니는 세월호가 무서워 보기 싫지만 5년이 지난 오늘도 볼 수밖에 없고 많이 슬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뜻에 따라 굳이 화면으로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아침에 한 시청자가 이상엽 기자한테 하늘에서 세월호를 찍은 모습을 전해줬다면서요? 네,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화면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세월호 좌연, 배 왼쪽입니다. 많이 녹슨 상태고 또 인양 당시 설치한 리프팅 빔에 짓눌리고 찢긴 흔적도 보입니다. 바다 멀리 흰색 배 한 척도 보이는데 세월호 탑승자들이 가려고 했던 바로 그곳, 제주로 가는 여객선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포 신항에서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일어난 불은 1시간 만에 노틀담 대성당의 지붕을 무너뜨렸습니다. 첨탑도 물론입니다. 즉 대성당의 상징이라고 불리우는 96m 높이의 첨탑 쪽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화염이 솟구치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첨탑도 속절없이 무너졌고 수많은 나무 기둥을 세워서 만들어서 숲이라고 불린 지붕도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성당 앞에 급히 김성탁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할 텐데요. 지금 대성당 앞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통신이 굉장히 좀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혹시 연결한 사이에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탁 특파원,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대성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불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가 보이는데요. 바로 저곳에 13세기에 세운 첨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비계 양옆에 있던 파란 지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성당 외부도 불에 그을렸습니다. 지금은 소방관들이 불에 탄 내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유물 등을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 REC, 즉 레코드라는 글자가 떴는데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김성탁 특파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아마 현지에서 저희들이 대여한 장비가 그런 표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비 예보가 있었는데 자칫 큰 비가 오면 약해진 건축물에 혹시 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더군요. 네, 오늘 오전 중에는 몇 방울씩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계속 내릴 것이란 예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도 마찬가지여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성당 걱정 때문에 하여간 밤잠도 설치고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뒤에 실제로 보이는군요, 많은 분들이. 예, 제가 있는 이곳 주변에도 아침부터 파리 시민과 또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대성당 주변의 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외곽으로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부분 대성당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면서 성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상징인 대성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소셜 미디어 등에 올리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예. 자, 김성탁 특파원 쪽의 카메라를 그냥 좀 넓게 좀 잡아주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뒤에 그 표시는 사라졌군요. 그 뒤에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비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저 첨탑이 있던 부분과 그 밑에 부분이 시커멓게 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밑에 그러니까 건물 본체는 그래도 지금 보면 오늘 봤던 그 화마에 휩싸였던 모습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현지에서 전문가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아주 최악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단 하게 됩니다. 유물들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데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화재 초기에는 대성당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화재를 진압하는 가운데 다행히 이 보시는 서촉탑 등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구조물은 지켜냈습니다. 대성당 안에 있던 가시면류관 등 유물과 주요 작품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파리시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성당은 장미 문양의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유명한데요. 일부는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고 이곳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다시 보면 밑에 건물 그 부분은 조금 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위에 정말 뭐랄까요, 노트르담을 상징하던 지붕 그리고 첨탑 이건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혹시 인명 피해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네,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 중에서는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직후에 관광객들을 급히 대피시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람객의 입장 직전에 경보가 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문이 닫힌 뒤에 첨탑에서 불길이 솟아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소방관 1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파리의 노트르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거기 시간이 여기 이제 저희가 7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오후 1시 17분 정도가 된 걸로 아는데 많은 분들이 아무튼 모여서 성당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잠시 후에 김성탁 특파원이 있는 그 자리에 프랑스 국립과학원에서 일하고 계신 안종웅 박사를 바로 연결해서 좀 더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김성탁 특파원 수고하셨고 이따 2부에서 잠깐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왕의 왕관보다 더 가치 있는 유물로 알려진 가시면류관,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 위에 쓰여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 그 가시면류관 살아났습니다. 다만 거대한 그 뭐랄까요, 노트르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창,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아주 일부만 건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모두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던 정말 귀중한 유물들이죠.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옮기거나 무사히 살아남은 것도 있지만 일부는 아직도 어찌 됐는지 혹은 어찌 될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불이 옮겨붙은 대성당 지붕 구조물은 더 포레스트, 숲이라고 불렸습니다. 성당 건축이 시작된 무렵인 12세기 당시 참나무 1,300그루 등을 촘촘히 세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한번 무너졌던 첨탑도 19세기에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이번 화재로 모두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 유물들은 불이 시작된 초기에 꺼냈습니다. On a sauvé à l'intérieur, je crois qu'on a sauvé la couronne d'épines, la tunique de Saint-Louis. 로마 군인들이 예수에게 씌워 조롱했던 가시면류관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1238년 프랑스 루이 9세가 사들였을 당시 맨발에 속옷만 입은 채 맞이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루이 9세가 입었던 상의인 튜닉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유물들은 피해 정도도 알 수 없습니다. 장미 문양의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창이 대표적입니다. 불이 옮겨붙지 않은 입구 정면 장미창은 안전하지만 나머지 두 장미창은 불확실합니다. 대성당 측이 기독교 문화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했던 남쪽 장미창 일부의 파손 가능성이 특히 나옵니다. BBC는 더 이상 오리지널 스테인드 글래스를 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10개의 종, 파이프 오르간 등 다른 문화재들은 진화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당 측은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번 화재는 대성당의 상징이던 첨탑을 쓰러뜨렸습니다. 96m 높이의 첨탑이 무너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비명과 기도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거센 불길에 뼈대만 남은 첨탑입니다.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더니 끝내 무너집니다. 96m 높이의 첨탑은 반으로 꺾였고 아랫부분도 얼마 못 가 주저앉았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하늘에 전달하는 통로로 여겨졌던 노트르담 대성당의 아이콘이 사라진 겁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거라곤 상상하지 않았던 광경에 여기저기서 외마디 탄식이 쏟아집니다.
파리 시민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성모송과 아베 마리아를 부르며 노트르담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도 올립니다. 모두 대성당이 불길 속에 사라져가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보며 시간이 한참 흘러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Ha sido terrorífico. Hemos estado durante todo el tiempo presenciándolo y había veces que se saltaban las lágrimas. Era difícil contener la emoción. Ha sido terrible, terrible. 이번 비극은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기리는 성주간의 발생에 침통함을 더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제가 된 심장, 비탄과 충격이라는 헤드라인을 통해 비극을 바라보는 프랑스인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남긴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겠죠.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낸 것은 아니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일단 첨탑 개보수 작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불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일어났습니다. 대성당의 상징과도 같았던 첨탑 주변에서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첨탑 위로 그리고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뒤이어 목재 지붕을 뒤덮었습니다. 결국 1시간 뒤 첨탑과 지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6시간이 지난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시 불길은 여전히 강하게 치솟았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겨우 불길이 잡혔고 15시간이 지난 오전 10시쯤에야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진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건 붕괴 위험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진압 방법을 쓸 경우 역사적 유물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방지 시스템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내부가 대부분 나무로 돼 있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첨탑 개보수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화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게 보는 겁니다. 첨탑에서 연기가 난 뒤 불길이 급속도로 번진 점 때문에 실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그동안 600만 유로, 우리 돈 78억 원을 들여 첨탑 개보수 작업을 해왔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예,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체 가톨릭을 대표하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교황청도 큰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도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이미 성당을 다시 짓기 위한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교황청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프랑스 가톨릭 교회와 파리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끔찍한 불길과 싸우고 있는 구조대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을 생각하겠다고 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파리에서 일어난 일에 큰 슬픔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위로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함께 위로하며 복원해낼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성당을 다시 짓는 일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8년 전 대성당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유네스코는 프랑스의 재건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t c'est sans doute une part du destin français et le projet que nous aurons pour les années à venir. Mais je m'y engage.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역사를 잃었을 때 슬퍼하는 건 우리의 본성이지만 할 수 있는 한 내일을 위해 복원하는 것도 우리의 본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일간지 르몽드는 노트르담 재건을 위한 국민 모금이 시작돼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우리 프랑스가 불탔다. 나의 일부도 탔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프랑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불타버린 대성당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대성당 앞에 조금 전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안종웅 박사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우는 시민들도 많이 봤고요. 안 박사님께서는 27년째 파리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성당 앞에는 굉장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습이 굉장히 좀 낯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프랑스에서 27년 살 동안 한 25년은 이곳에서 대학을 다녔었고 그다음에 또 연구소도 이곳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늘 가까이 가고 점심 때도 자주 왔던 곳인데 어제 불이 났을 때 불길에 쌓였던 첨탑이라든지 검은 연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왔을 때 2차 대전 이후에 그 폐허 같은 성당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고 그다음에 악몽을 꾸고 깨어났는데 꿈이 안 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뭐 새삼스럽습니다만 파리의 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이 성당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각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프랑스 문명이 시작된 곳이 이 시떼섬이라는 곳인데요. 예. 이 시떼섬 중앙에 노틀담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노틀담 성당 앞에 우리가 도로 원표라고 하는 제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곳으로부터 프랑스 파리부터 이 지방의 모든 거리를 재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되게 중심이 되고요. 또 하나는 파리 노틀담 성당은 뭐 신교랑 부교 아니면 이슬람과 화해를 할 때 이곳에서 미사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정병훈 씨가 지휘하고 보첼리가 노래하는 아베 마리아를 이곳에서 공연한 적이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화해의 마음, 포용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4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노틀담 성당을 다녀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화해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주요 구조물과 유물은 다행히도 살려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그 유명했던 지붕과 첨탑은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지붕 같은 경우에 이제 숲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참나무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 타버렸고요. 이건 뭐 목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까? 어찌 보면 천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것이 안 타버린 것이 좀 그만큼 프랑스가 잘 관리해왔다는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이군요. 네, 이곳의 노틀담 대성당의 주임 신부 말에 의하면 하루에 3번 사람이 올라가서 불이 났는지 아니면 불이 날 확률이 있는지 이렇게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불이 나서 이것이 다 탔고요. 그다음에 이 나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나무를 세워져 있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베르사유 궁전이나 이런 곳들이 지금 보험이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높고 관리하기 힘든 것을 알려졌는데 이번에 유실돼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첨탑은 96m 높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고딕 양식을 논할 때 이 첨탑이 매우 중요한 유물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첨탑은 주교가 거주하는 대성당에만 올려지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첨탑이 있는 성당을 중심으로 모든 삶과 일상이 구성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사라졌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슬픔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마지막으로 관람객이 들어가기 직전에 경보가 울렸고 문이 닫혔고 그리고 첨탑에서 연기가 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초기 대응은 좀 빨랐다고 했는데 진화는 굉장히 더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헬리콥터로도 물을 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성당 자체가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벽화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그다음에 스테인글라스도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화재를 맨 처음에 했을 때 500명의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했었는데 그쪽에 100여 명 이상의 파리시의 문화 관리하는 사람과 문화관리제청 사람들이 나와서 협동으로 어떻게 하면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면서 이거 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내린 결론이 첨탑과 지붕을 내어두고 다른 것을 지키자고 하는 쪽으로 의견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건물은 그대로 있고 문화재를 많이 보호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복원 얘기를 하는 게 좀 빨라 보이긴 하지만 이미 프랑스에서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어저께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를 더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복원 기금을 모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루이비통이라든지 회장 아르노 회장 같은 경우에는 2억 유로를 기부했고요. 피노 회장 같으면 1억 유로를 기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재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참나무를 또 기부하겠다 이런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불타버린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 현장에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안종웅 박사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은 고전 중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죠. 이 소설은 낡고 망가진 노트르담을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위고의 소설은 영화와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가공할 공습도 버텼던 대성당은 뜻밖의 화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1956년 개봉한 영화 노트르담의 꼽주입니다. 배우 앤서니 퀸이 콰지모도 역을 맡았습니다. 노트르담의 모습이 영화 곳곳에 보입니다. 위고의 원작은 영화와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1831년 위고는 노트르담 복구에 힘을 보태려고 소설을 썼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노트르담 곳곳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한때 창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1845년 소설이 인기를 얻자 당국은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했습니다. 이후 세계대전을 거쳤지만 노트르담은 건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1년 노트르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노트르담은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에서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을 펴는 핵심 소재였습니다. 권위에 저항하는 매개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프랑스 당국은 복원 공사를 다시 본격화했습니다. 첨탑의 훼손이 심해 복구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화재로 노트르담의 첨탑과 지붕은 무너졌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이렇게 예술 작품 속에서도 빛났던 노트르담. 오늘 오랜 역사 속에서 화가들은 성당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멋진 그림으로 풀어내기도 했지만 이번 화재의 슬픔과 충격 역시 다시 그림으로 또 만평으로 전해졌습니다. 권근영 기자. 높이 높이 올라간 천장은 조금이라도 신에 가까워지고 싶었던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장미창이라 불린 스테인드 글라스. 성당 입구를 지키던 사도와 성인의 정교한 조각상들. 파리의 상징 노트르담은 밤에는 주변마저 환하게 밝혔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여기서 스스로 왕관을 썼습니다.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뽐내는 장소로 노트르담 대성당을 택했습니다. 마티스도 샤갈도 볼 때마다 새로운 성당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미테랑 대통령 장례 미사와 파리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미사가 열렸던 그곳. 대성당의 비극에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가까이 루브르 미술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많은 미술관들이 소셜미디어에 대성당이 건재하던 옛 모습을 올리며 슬퍼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신문은 무너지는 첨탑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노트르담의 비극이라고 썼습니다. 신문 속 만평에도 고스란히 아픔이 전해집니다. 성당 높이 올라앉아 파리 시가지를 내려다보던 용을 닮은 괴물 가고일은 화마에 휩싸인 성당을 바라보며 속수무책으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노트르담의 꼽추도 더는 예전 같지 못할 성당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예, 큰 불로 수백, 수천 년 된 문화유산이 사라진 것은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죠. 가깝게는 남미 최대 자연사 박물관으로 꼽히는 브라질 국립박물관이 작년에 대형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떠올렸겠습니다만 11년 전 우리 숭례문도 불에 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박물관 전체를 휘감습니다. 지난해 9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불에 탔습니다. 12,000년 전 여성의 유골과 세계에서 가장 큰 5톤 운석도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세워진 지 200년이 넘는 박물관에 전시 중이던 2천만 점의 유물 중 90%가 불에 탄 겁니다. Falando é uma perda irrecuperável para a ciência mundial. É um acervo que não vai ter como recuperar. 1990년대에도 문화유산을 불태운 큰 불은 많았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방화로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2008년 2월엔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 무너져 내렸고 1950년엔 일본 금각사가 불에 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검사장 승진 청탁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줬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한 말입니다. 윤 씨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사장 승진이 어렵다는 김 전 차관의 말을 듣고 청와대 인사와 인연이 있는 의사를 찾아가 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2년 전 김 전 차관의 승진 배경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연 한 병원 시설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동업관계였던 사람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지은 곳입니다. 특히 당시 병원장이 윤 씨의 원주별장을 드나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당시 병원장을 김학의 승진 청탁의 연결고리로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이 검사장 승진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하소연하자 병원장이 당시 청와대 인사 부인의 수술을 해준 인연이 있어 이야기도 청와대와 직통으로 되니 그날 밤에 빨리 찾아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인천지검 1차장이던 2007년 2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직후 김 전 차관은 경기도 용인에 있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근무하고 이듬해 춘천지검장이 됩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언급한 당시 병원장을 곧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드리려 김 전 차관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이르면 이번 주에 불러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는지 별장에서 성범죄를 함께 저질렀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과거 청와대가 수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 정보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 성격의 돈을 줬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 별장 등에서 성폭력을 함께 저질렀는지 여부도 추궁합니다. 앞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윤 씨가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준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현직 검사이던 김 전 차관에게 준 돈이 대가를 기대한 뇌물이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습니다. 과거 수사를 할 때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2013년 수사에 참여한 현직 경찰관 2명을 최근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별장 동영상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하는 작업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수사단은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유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씨를 상대로 간단한 검사도 했는데 일단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머리카락을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내용 확보하신 건가요? 경기도 하남에 있는 배우 박유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기를 포함해 상자 1개 분량의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박 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황 씨의 진술을 받고 박 씨의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박 씨의 신체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받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맡겼습니다. 앞서 박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마약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박 씨는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예, 뉴스룸을 시작하면서 팽목항과 목포 신항을 연결해서 오늘 세월호 5주기를 잠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팽목항 외에 오늘 경기도 안산에서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은 당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이 살던 곳이죠. 나는 매일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쓰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과를 해. 용서해줄, 괜찮다고 말해줄 너희가 없으니. 예, 행사 참석자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지금까지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은 안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목항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를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는 참사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백목항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까지 듣고 백목항에서의 진행을 서복현 기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저는 세월호가 가라앉은 직후 3개월간 취재를 했었고 세월호 참사 100일 그리고 2014년 마지막 날 1000일 그리고 4주기 때도 백목항에 왔었는데요. 그때마다 빛바래져가는 노란색 리본들이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옆엔 새로 묶인 노란색 리본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해줬습니다. 오늘 백목항을 찾은 시민들 역시 지난 5년을 기억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가족들의 절규, 또 세월호를 하루빨리 끌어올려 미수습자들을 수습해달라는 호소, JTBC 카메라에 담긴 지난 5년의 순간을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은 기울어지는 배 안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 구분 좀 입어 너도. 친구 어머니에게 별일 없을 것이란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희망을 저버린 구조 작업은 결국 수습 작업이 돼버렸습니다. 참사 300일째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은 선체를 온전히 인양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몇 번에 걸친 인양 실패, 가족들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인양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2017년 3월 31일 105km를 이동해 목포 신항에 다다른 세월호. 옆으로 누운 채 무트로 들어선 모습이 참담합니다. 진흙을 맨손으로 걷어내며 뼈 한 점씩을 걷었습니다. 그렇게 미수습자 4명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18일 미수습자 가족들은 결국 세월호 곁을 떠났습니다. 남현철 학생, 박영임 학생, 양순정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준님 25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18년 5월이 돼서야 선체는 바로 섰습니다. 참사 5년이 흐른 지금 왜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의문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세월호 천막이 있던 서울 광화문 광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끝내 찾지 못한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아이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마다의 이유는 있지만 한 가지만은 같았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백목항에서 가족들을 담당했던 경식과 전문이었습니다. 추모 오시는 분들 인솔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식사 같은 거 하시면 치우고 마지막에 인사까지 드리고 왔고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같은 고등학생으로서 되게 안타깝게 봤거든요. 아홉 명 중에 결국은 못 찾은 4명이 있어서 그 이름을 봤어요. 현철이, 영인이. 애기랑 애기도 한테도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냥 여기 배 탄 언니 오빠들이 좋은 하늘나라에 잘 가라고 그게 만든 거야 집을. 아직도 진상 규명이 되지도 않고 아직 아무런 그게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Amazing grace.
JTBC 조보경입니다. 예, 팽목항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팽목항은 서복현 기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 특별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죠. 이제 이름은 진도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만은. 예, 서복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을 올렸다가 비난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거북스러운 표현들을 잔뜩 올려놓은 건데 차 전 의원은 어제 JTBC와의 통화에서 그 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 추모 미사 등 세월호 5주기 관련 행사가 진행 중이던 어제 저녁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황교안에게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를 시작으로 극우 사이트에나 올라옴직한 막말이 이어집니다. 모두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을 극단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차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유족이 황교안 대표를 고소해서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왜 그 황 대표를 고소를 해요? 그 근거가 있어요? 문제의 글은 유족을 비하한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유가족을 너무 심하게 비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요? 예, 저는. 그게 제가 비하한 거예요? 그러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오늘 오전 사과문을 올리고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에게 받은 글이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하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라고 썼습니다. 정 의원도 비난이 쏟아지자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게 왜 유가족들이 분개해야 될 일인지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 정치권을 향한 일침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황교안 대표는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은 이번에도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막말이 문제가 되자 한국당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문제가 된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징계를 논의하고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고 이 과정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였던 지난 2014년 7월 24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논란이 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AI가 터졌어요.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AI랑 비유하는 게 어딨어요? 김순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던 2015년 4월 소셜미디어에 유가족을 비하한 글을 공유해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다른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막말, 사과, 징계 절차 논의의 단계를 반복했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후 지도부는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를 시작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절차가 있으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관련 이슈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곤 합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유족 모욕과 5.18 망원 당사자들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오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팽목 기억 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장헌권 목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씨와 작년 11월에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편지에서 이 씨는 지금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짓고 항상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하루도 지난 날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고 적었습니다. 장 목사는 세월호의 진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씨는 편지에서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 밤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과거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풀려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형기를 채우는 기결수 신분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보통 노역을 하게 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서 당장 노역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오늘로 747일째입니다. 밤 12시를 넘기면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하지만 석방되진 않습니다. 국정농단과 별개로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에서 확정된 형기를 채우는 기결수로 신분이 바뀝니다. 보통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서울구치소에 남을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노역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오늘 구체적인 매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25일까지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 다음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와 통째로 묶어 판다는 겁니다. 매각에는 적어도 6개월이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오늘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획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부른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600억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회사채입니다. 이 회장은 25일까지 충분한 수준의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아시아나항공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다시 맺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호그룹 측이 요청한 5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방식은 부문별로 쪼개서 팔지 않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의 자회사를 묶어 파는 통매각을 추진합니다. 그래야 아시아나와 자회사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회사까지 모두 파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매각을 끝낼 때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의 빚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잘못 알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7조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절반인 3조 7천억 원 수준이고 이 빚도 인수자가 모두 갚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빚 부담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강조해 인수전 참가자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박삼구 전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2배로 뛰었고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는 SK와 한화 관련 주식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오늘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결정한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힌 겁니다. 피토하는 심정, 면목 없고 미안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임직원들이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몸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지원 요청을 거부하고 매각이 유력해지면서 매일 2자릿수로 올랐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나흘 만에 120% 올라 2배가 넘습니다. 재무구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 IDT 우선주도 한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인수 후보로 꼽히는 대기업들의 주식도 치솟았습니다. SK네트워크스 우선주와 한화 우선주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화의 물류회사인 한익스프레스도 20% 넘게 뛰었습니다. 아시아나 매각 윤곽이 나올 때까지 주식시장은 계속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나 인수설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국내 대기업들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를 사들이는 걸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해외 투자 자본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여유 자금이 있는 몇몇 대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인수설이 주목받는 건 외국계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공법은 외국 자본이 국가 기관망인 항공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직접 인수하는 건 물론이고 외국인 지분이나 외국인 임원이 절반 이상인 회사도 안 됩니다. 진에어의 경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등기이사로 일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면허가 취소될 뻔했습니다. 인수자금이 적어도 1조 원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금이 풍부한 대기업이 더욱 주목받는 겁니다.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는 SK와 한화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박상구 전 회장의 동생인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인수전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오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해서 세 자녀가 고인의 지분을 물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도와줄 백기사로 거론되던 작은아버지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도 지원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마지막은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두 딸 조연아, 조연민 씨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인을 끝으로 한진그룹은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17.84%로 그룹을 경영했습니다. 세 자녀의 지분은 각각 2.3% 안팎으로 비슷합니다. 유족들이 조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으려면 상속세만 약 2천억 원을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고인과 자녀들의 지분 상당수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서 담보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팔면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가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막내 동생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원군 역할을 해줄 백기사로 꼽힌 이유입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한진칼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메리츠금융의 한진칼 지분을 인수해 백기사, 흑기사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단 겁니다. 금산분리법 때문에 직접 한진칼 주식을 살 수도 없고 다른 투자자를 대신 설득해줄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에서 한 50대가 식당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주인들이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되자 보복한 겁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국밥집 입구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이고 식사하던 손님 10여 명은 우왕좌왕합니다. 57살 임모 씨가 술에 취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술 안 준다고 장치기는 거야. 하루에 열흘 봐. 그래가 신고했지 경찰에. 다행히 이웃 주민이 소화기로 급히 불을 꺼 사람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집기가 불에 타버려 열흘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임 씨는 5분 전엔 200m 떨어진 이 식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블라인드는 물론 바닥과 벽면까지 시커멓게 걸렸습니다. 공포스런 상황을 혼자서 맞아야 했던 주인은 눈물을 훔칩니다. 바닷물 밀려오는 것처럼 불길이 확 튀어오르더라고요. 무서웠죠. 임 씨는 2년 전부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다 식당 주인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신고한 식당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겁니다. 17년 4월 25일부터 시작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한 10일 남았어요. 경찰은 방화 혐의로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앨범이 세상에 나온 지 나흘 만에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차트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번 앨범에 또다시 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새 앨범의 노래 가사처럼 방탄소년단은 이번에도 새 기록을 썼습니다. 미국의 음악 차트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을 닷새 뒤 발표되는 앨범 순위 1위로 예고했습니다. 앨범 판매량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횟수 등을 종합한 점수가 전 세계 앨범 중 가장 높았던 겁니다. 지난해부터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빌보드 최정상에 선 방탄소년단.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는 벌써 3번째입니다. 영국 대표적 음악 차트에서도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노래를 향한 전 세계적 기대가 음악 차트 순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인기가 반짝하는 한 번의 신드롬이 아니라 꾸준하면서도 탄탄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술자리를 찾아 헤매던 아이돌이 세계적 사랑을 받는 K-팝 그룹이 된 건 다 팬들 덕이었다는 뮤직비디오의 이야기. 고전 영화 사랑은 길을 차고의 주인공처럼 아미를 만나 최고 스타가 됐다는 고백 속에 방탄소년단의 이번 앨범 수록곡들은 받은 사랑에 대한 답가로 알려지며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계좌에서 거액을 빼가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55살 고모 씨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이들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특정 앱을 설치했다가 2억 원 가까운 현금을 인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불법 주정차 지역에 차를 대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 보내면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소속 김경훈 사진 기자가 미국의 권위 있는 보도상인 퓰리처상을 팀 동료들과 공동 수상했습니다. 김 기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퓰리처 위원회는 이민 행렬의 슬프고 절박한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인이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돼 공직에서 퇴출되고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직에 절대로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공용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캠핑용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가 하면 차를 빌려주거나 수리하는 업체들이 자기 집 마당처럼 쓰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차량 300대 정도 규모로 청주시가 무료 운영합니다. 그런데 한쪽 면을 차지한 상당수가 캠핑용 차량들입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갖다 댄 게 한 3년 정도 됐어요. 사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지. 여기는 원래는 상단 때문에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취재진이 세어보니 30대가 넘습니다. 주차선을 따라 서 있는 차량 대부분이 주차 공간을 2면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라반 혹은 트레일러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운전석이 없습니다. 대신 앞쪽에 이 견인 고리를 이용해서 다른 차량이 끌고 나가야 합니다. 바닥은 지지대를 이용해서 이 차체를 고정해 놨는데요. 앞뒤로 차체가 길다 보니 지정된 주차선을 넘어서까지 한참 나가 있습니다. 캠핑용 차량은 현행법상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높습니다. 안 움직이는 차는 몇 달에도 한 번도 안 움직여요. 캠핑카 창고예요, 창고. 주차장이 아니라. 일부 캠핑카 업체들이 영업장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캠핑카를 매매하는 분들 저걸 갖다 놓고서 여기를 자기 사용하는 게 문제지. 하루 종일 와 있어요. 차주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몇 군데가 없다는 게 문제죠. 청주시에는 없어요. 있고 차라리 이제 당당히 주차장 그냥 돈 내고 하는 게 속편하죠, 솔직히. 결국 지자체는 주차장 입구에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 주차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2차선 도로입니다.
렌터카 스티커가 붙은 대형 차들이 도로 한편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바로 뒤 승합차도 렌터카임을 알리는 허 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인근 렌터카 업체에서 이곳을 마치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저 렌터카 다 써 있잖아요. 여기서 저 끝까지 다 쓰잖아요. 주민들은 어디다 바치냐 이 말이죠. 일반 차량들은 이중 주차까지 하는 상황. 취재를 시작하자 렌터카를 급히 빼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렌터카 직원분이세요? 아니, 차 빼라고 해가지고 지금 연락했어요. 아, 차 빼라고 누구한테 연락을 혹시? 친구. 해당 렌터카 업체의 차고지를 찾아갔습니다. 차량을 보관하는 대신 유료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편의상 주차는 하긴 했을 거예요. 사용 끝나면 가져오고 해야 하는데 주차장에 있어서 뭐 딱지 찍을 일도 없을 것 같고. 이번엔 경기도 과천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차량 14대가 주차할 수 있는 크기인데요. 평일 낮 시간인데도 자리가 없다 보니 일부 차량은 이중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에 눈에 띄는 수입차들이 있습니다. 외제차들은 거의 아마 고치려고 갖다 놓은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수입차 전문이거든요. 하슬타들이. 해당 업체는 직원들 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으로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취재진이 직접 해당 차주에게 전화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죠. 저는 센터에 있는 줄 알았죠. 무료 주차장마다 알박기 얌체족이 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손 놓고 있습니다.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한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계도만 하는 거죠. 방치 차량을 옮기란 안내문은 색이 바랬습니다. 이 차가 주차장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또 언제 자리를 옮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봄날의 하이마트. 기분 좋은 맑은 바람, 마음까지 상쾌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깨끗한 봄 드리고 싶은 마음. 롯데 하이마트에서 마음까지 가져가세요. 롯데 하이마트에 오면 다양한 상품을 한 번에 마음껏 비교할 수 있으니까. 봄날엔 하이마트로 가요.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성당의 첨탑과 지붕은 황망한 불길에 휩싸여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은 비단 프랑스 사람들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트르담, 우리말로는 우리의 여인, 즉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장소. 신앙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무언가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치유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종직이 콰지모도가 얼굴을 내밀고 그 앞마당에서는 집시 에스메랄다가 춤을 출 것만 같은, 또한 그들이 아니었어도 저마다의 환상으로 기억되는 장소.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공간은 인간의 오만함을 비웃듯 무너져갔고 빛나는 도시 파리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오늘은 그곳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또 다른 도시가 기억으로 물결치는 날. 5년 전의 오늘 우리 역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무언가를 놓쳐버렸습니다. 전원구조, 그 어리석고도 허망했던 단어에 잠시 희망을 품었다가 눈앞에서 서서히 국가의 무너짐을 목격했던 순간, 어느 사이 감정의 모서리가 무디어져 누군가는 지겹다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잔인한 시간. 우리 곁에 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우리 곁에 늘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무너지는 그 첨탑과 지붕을 바라봐야 했던 파리의 시민들은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놓쳐버린 그 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자 그들은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긴 시간이 걸릴 터이지만 어머니를 잃어버린 도시는 다시금 어머니를 되찾아 환한 얼굴을 다시 세상에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먼 하늘과 바다를 돌아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도시,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어진다면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파리 잠깐만 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현재에서는 대성당 건축물의 안전진단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붕괴라든가 훼손을 막기 위한 그런 작업들 또 유물을 구해내기 위한 작업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탁 특파원을 잠깐 좀 연결하죠. 자, 김 특파원, 잔불까지 모두 꺼졌다고는 하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구조물의 안전이 염려된다고 하더군요. 어떤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잔불 정리는 마무리됐습니다. 불이 꺼지면서 성당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소방관들은 건물 붕괴 등 혹시 모를 상황. 예, 알겠습니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만큼 곧바로 내부 유물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간에 화상과 또 목소리가 자꾸 좀 끊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불씨도 끝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프랑스 내무부는 이제는 대성당 건축물들이 심각한 화재의 후유증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800도에 달하는 고열이 건물 외벽은 물론이고 내부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예, 그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즉 장미의 창이라든가 이런 주요 유물의 안전 여부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어떤 건지요? 네, 프랑스 현지 언론은 성당 대변인을 인용해서 장미의 창은 화재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균열 등 안전 문제 때문에 여전히 훼손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파리 시장은 귀중한 유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조각이나 그리스도 순환의 못은 무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파리에서 노트르담 현장에서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 대성당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낳고 있는 그런 성당이긴 합니다만 오늘 잠깐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사적인 측면, 건축사적 측면은 어떤 것인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가 옆에 나와 계신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니요. 예. 그 오늘 프랑스 왕이 입었던 튜닉, 이게 지금 저희는 화면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시면류관,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예. 가시면류관은 구해냈다고 하죠. 예, 지금 그 두 유물 모두 루이 9세에 관계된 유물입니다. 예. 프랑스 중세 문화의 뭐 총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보 1호, 2호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요. 아마 그 이번 그 화재에서 가장 그 관심이 집중되었던 유물이 바로 그 두 유물이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가시면류관입니다. 예. 이게 실제로 예수가 머리에 이렇게 썼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거에 대한 뭐 진위 문제는 여전히 좀 논쟁은 그렇죠? 있지만요. 예. 예, 중세 때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통해 갖고 좀 프랑스로 들어왔는데요. 예. 프랑스에서는 뭐 가장 중요했던 그 중세 유물의 하나로 바로 예수님이 직접 썼다고 저는 추정되는 이 가시면류관입니다. 이른바 국보 1, 2호는 다 구해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필사적이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첨탑과 지붕 피해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가깝게 다가오진 않는데요. 예. 프랑스 파리 하면 가장 떠오르는 스카이라인이 바로 이 첨탑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에펠탑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장 높은 그 건물이 바로 이 첨탑이었고요. 예. 높이가 한 90m 정도 되니까요. 30m 정도, 30층 정도 되는 예. 거대한 구조물이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아마 프랑스 국민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과 아쉬움을 아마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장미의 창이지 않습니까? 스테인드 예. 글라스. 이거는 지금 망가졌을 가능성도 나오고 예.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 사진으로 본 그 느낌으로는 그 구조적으로는 조금 안전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예. 이제 화염이나 다른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균열이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지붕선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가장 취약된 부분이고요. 예.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화재의 그 충격을 받았다면 이거 회복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이게 하나인가요? 아니면 또 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고딕 성당에 3개가 지금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남쪽과 북측이 화재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 가장 좀 피해가 우려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3개 다 망가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일단은 그 쌍둥이 첨탑에 있는 그 두 부분 서쪽 장미창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딕 양식의 건축 구조가 이게 불이 한번 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참 이거 지붕선에 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 그 프랑스 학자들이 말하면은 노트르담 성당 위에는 숲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1,300개의 나무를 구루의 나무를 이용해서요. 엄청난 지붕 구조를 중세 때 짜놓은 게 있는데요. 예. 아마 이번에 화재에 의해서 가장 많은 피해가 벌어진 것이 그렇겠죠. 지붕 이 부분입니다. 예. 다른 고딕 양식의 성당도 그러면 저런 식입니까 다? 대부분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해야 되겠네, 다른 데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짧게 좀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모 교수 고맙습니다. 예. 예. 네. 하루 종일 백두산 화산 폭발이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였습니다. 온라인에선 폭발 징후가 새로 나온 거냐 불안하다는 반응부터 이번 정부가 대북 퍼주기 하려고 만든 이슈 아니냐 하는 정치적인 시비도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백두산 화산 폭발이 왜 갑자기 이렇게 화제가 된 건가요? 어제 국회에서 백두산 화산 연구에 관한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백두산 화산 폭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뭐 그 토론회에서 새롭게 폭발 징후가 공개됐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이 관련 보도가 266건이나 됩니다. 이 중에 일부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보니까 마치 이번에 새롭게 폭발 가능성이 제기된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진짜 폭발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보니까 어떤가요?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백두산은 활화산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화산 폭발을 할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하지만 그 확률이 큰지 작은지 또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과학적으로 따져볼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가장 최근에 포착돼 공식 발표된 폭발 징후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안정적인 상태일 때 백두산에서 지진이 보통 월 평균 7번 정도가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평균 72건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네. 특히 2003년 11월에는 243회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다만 이게 2012년에 공식 발표한 게 중국 연구팀인데요. 이 연구팀에 따르면 2006년 이후에는 다시 좀 잠잠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후가 언제 또 나타날지가 관건입니다. 네, 이가혁 기자가 중국 연구팀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나라에서도 실시간으로 관측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두산 화산이 만약에 폭발을 하면 이 휴전선 남쪽,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직간접적인 피해 지역인 것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습니다. 중국은 1999년부터 연구팀을 꾸렸는데 정보 공유에 소극적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진 최신 데이터는 그나마 작년에 중국에서 받은 데이터인데 이게 2017년에 백두산을 관측한 자료입니다. 네. 또 2013년부터 북한과 미국, 영국, 중국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남북 공동 연구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 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이 함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 부분을 두고 이번 정부가 북한에 퍼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토론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주관한 것도 뭐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지만 그런 비판은 사실과는 좀 다른 비판입니다. 네. 백두산 남북 공동 연구는 정권과 무관하게 계속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남북 전문가 회의가 2차례 열렸다가 더 진척이 안 됐고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도 인수위원회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바로 이 내용을 꼽았습니다. 네. 학계에서는 가급적 빨리 남북이 연구 협력을 해야지 백두산 화산을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래야 좀 괜히 불안해하지 않고 제대로 대비도 할 수 맞습니다. 있겠죠. 오늘 이각 기자의 팩트체크는 오늘까지인 거죠? 네, 내일 오대영 기자가 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키워드는 연탄 차명진으로 잡았습니다. 왜 갑자기 연탄이 붙습니까, 앞에? 본인의 프로필에서 본인을 연탄으로 소개한 건데요. 예. 일단 뒤에 그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책임자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막말을 했다.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된 막말에 대해서 차명진 전 의원은 오늘 오전에 저렇게 사과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전에 사과문을 올리기 1시간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주장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예. 직접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언론, 좌빨 언론.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차명진이가 이제 막말했다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외롭습니다. 예, 좀 지켜주십시오. 예. 뭐 절대 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지켜달라. 난리가 났다라고 해놓고선 예. 1시간 만에 저렇게 태세 변환을 해서 바로 용서를 빈 겁니다. 그래서 그 1시간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일단 당 지도부에서 유감 표명하고 사과 입장문을 준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이 혹시 전달됐는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고요. 그래서 사과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있었고요. 한국당 내에서도 거의 극우 사이트급의 막말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극우 사이트급 막말은 거의 하나의 장르잖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예.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는 건데 예. 앞서 이제 말한 연탄을 예로 들어보면 차명진 전 의원의 페이스북의 프로필은 저렇게 본인이 그린 그림인데요. 보수의 연탄이 되겠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연탄.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태우겠다라고 인사말에도 써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당내에서 오늘 비판 여론이 많으면서 한 한국당 관계자는 연탄이 이미 다 탔다. 문제는 보수를 태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글쎄요, 하여간 뭐 얘기를 하면 많이들 공감을 하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발언의 목적일 텐데. 예. 그리고 오늘 했던 말은 글쎄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은 과거에도 의원 시절 당시 9년 전에 그때는 최저 생계비가 하루에 6,7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예. 본인이 최저 생계비로 하루를 살아봤다. 그랬더니 먹을거리도 충분하고 황제의 식사가 부럽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려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래저래 관심은 많이 끌었었습니다. 예, 오늘 한국당 지도부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사과를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내서 당대표로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했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피해자분들께 아픔을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라고 마치 조건문처럼 얘기해서 역시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예. 물론 저 발언은 기자가 직접 물어보니 그 자리에서 즉답으로 대답하다가 나왔고 다시 말할 때는 유가족에게 아픔을 드려 유감이다라고 정정하긴 했지만 예. 마치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아픈 막말에 대해서 드렸다면이라고 조건문으로 써서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도 잠깐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좀 패턴이 있는 것 같긴 하죠. 예. 이렇게 확 터뜨려 놓고 굉장히 반론이 많이 나오면 비난을 받으면 또 빠졌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징계한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좀 흐지부지되곤 하는 예. 그런 게 특히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난 5년 동안 있어왔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리가 19일 열린다고 하는데 예. 실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주어가 다르다로 잡았습니다. 예.
이번에 주어가 없다가 아니라 다르답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어는 없었는데 생략된 주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한 정치인의 주장인데요. 예. 역시 오늘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진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정진석 의원이 공유했다가 삭제한 글을 보면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어라, 뭐 징글징글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해당 발언은 유가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정치인들에게 한 얘기다. 즉 우려 먹다의 주어는 정치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유가족을 향한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정치권을 향해서 향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더 이상... 예. 예, 정 의원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사과할 것도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보내던 문자가 오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잠깐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건 다 이렇게 다 보입니까? 예. 예. 카메라 기자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여러 언론 카메라가 여러 알겠습니다. 각도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얘기 한마디 안 들어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쓰려다가 중간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정치인이든 유가족이든 참사에 대한 기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우려먹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주어에 상관없이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근데 정 의원은 오늘 뭐 그 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주는 상인데요. 바로 이 상입니다. 품격 언어상. 그렇습니다. 예. 바른 정치 언어 시상인데 그중에 부문이 품격 언어 상입니다. 오늘 예. 저렇게 참석해서 상장과 꽃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바로 막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품격 언어상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학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발언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오늘 뭐 그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겠죠. 그렇습니다. 예. 학회에서도 속상해 죽겠다라고 하면서 당일날 사고를 칠 줄이야. 예. 큰 따옴표 딴 거 보니까 말을 그대로 따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학회 관계자의 얘기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학회 내에서도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준상을 뺏지는 못할 것이고 작년 기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난감하다 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럼 뭐 모르죠. 하여간 보긴 봐야 될 텐데 예. 난감하긴 난감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을 테니까. 그렇지만 정진석 의원의 경우 재작년에 육모 보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로 머리를 뽀개버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도 있는데 그래요? 예. 그 발언은 또 재작년 발언이어서 아마 해당이 안 됐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아이고, 예. 또 있습니까?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의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오늘 법원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시에 본인은 세월호 의혹 규명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호 문제로 대통령과 논쟁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일화를 소개했는데 참사 1주기 그러니까 2015년 4월 16일에 박 전 대통령이 콜롬비아 출장을 일정을 잡자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고 본인이 따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국가 간 약속인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답을 했다고 오늘 재판 과정에서 전했습니다. 예. 실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은 콜롬비아 등 4개국 중남미 출장을 2015년 4월 16일에 갔습니다. 사실 오전에 가서는 그렇게 큰 뭐가 없었기 때문에 뉴스도 잘 안 되고 그랬던 방문인데. 그렇습니다. 예. 콜롬비아의 경우 3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갔다 온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또 갈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필 또 세월호 참사 1주기 당일 출발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국가 간의 약속 때문에 출장을 강행했다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뭐 국민 행복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사실 세월호 문제에서도 구조나 진상규명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함께 비하인드 뉴스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에 낮 동안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전남과 경남 서부엔 오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등 평년보다 높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들을 수 있을까? 벌써 옛날이죠. 붉은 장미와 좁은 골목길 난 아직 어렸죠.